옛날 옛적 깊은 산골짜기 끝자락에 길복이라는 나무꾼이 홀로 살았답니다. 집이라고 해도 기와장 몇 장이 깨어진 초가 한 채와 울타리 하나, 제대로 안 둘러진 작은 마당뿐이었지요. 길복이가 혼자 살게 된 데는 사연이 있었답니다. 어려서부터 부모님과 함께 이 산골에서 살았는데 아버지는 착하기로 소문난 나무꾼이셨고 어머니는 동네에서 가장 바느질을 잘하시는 분이었지요. 하지만 길복이가 20살이 되던 해 큰 홍수가 나서 부모님을 모두 잃고 말았답니다. 우리 길복이는 마음씨가 아버지를 닮았구나. 어머니가 생전에 자주 하시던 말씀이었지요. 정말 그랬습니다. 길복이는 어려서부터 다친 새를 주워다 돌보고 굶주린 짐승들에게 먹이를 나누어 주곤 했거든요. 친척이라고는 먼 곳에 사는 당숙한 분뿐이었는데 그분도 살림이 넉넉지 못해 길복이를 거둘 형편이 안 되었답니다. 그래서 길복이는 아버지가 물려주신 낡은 도끼 하나와 지게를 가지고 홀로 살아가기 시작했지요. 처음 몇 년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나무를 베는 요령도 서툴고 장터에서 값을 매기는 것도 잘 몰랐거든요. 그래도 길복이는 포기하지 않았답니다. 아버지처럼 정직하게 살아가자는 마음으로 매일 산에 올라갔지요. 세월이 흘러 길복이도 이제 30이 다 되어갔습니다. 나무를 베는 솜씨도 늘고 장터에서도 단골 손님들이 생겼지요. 하지만 여전히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는 형편이었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매서웠답니다. 눈이 무릎까지 쌓이고 바람이 칼날같이 매서워서 장터에 나가는 사람들도 뜸해졌지요. 나무를 해다 팔아도 값은 반 토막이 나고 살 사람도 별로 없었답니다. 길복이의 쌀독은 서서히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지요. 이대로 가다간 봄을 넘기기 어렵겠구나. 길복이는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지요. 길복이는 더욱 이른 새벽부터 깊은 산속으로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길복이가 평소보다 더 깊숙한 골짜기로 들어가 나무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땅이 울리는 소리와 함께 커다란 산돼지 한 마리가 나타났답니다. 산돼지는 눈을 시뻘겋게 충혈시키고 코에서 김을 뿜으며 위협적으로 다가왔지요. 아이고, 이럴 수가. 길복이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답니다. 하지만 산돼지는 멈출 기미가 없었지요. 오히려 더욱 성내며 앞발로 땅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길복이는 급히 도끼를 들어 올렸지만 상대는 몸집이 너무 컸답니다. 산돼지가 돌진해 오자 길복이는 옆으로 몸을 피했지요. 하지만 그러다 보니 힘들게 베어 모아둔 나무 더미 앞에서 뒤로 물러설 수 없게 되었답니다. 아까운 나무들이지만 어쩔 수 없구나. 길복이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나무 더미를 산돼지 앞에 밀어뜨렸습니다. 굴러떨어지는 나무들의 산돼지가 잠시 당황한 사이 길복이는 맨손으로 도망쳤답니다. 산을 내려오는 내내 길복이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하루 종일 고생해서 모은 나무를 모두 잃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빈손으로 돌아온 길복이는 마지막 남은 쌀 한 줌으로 묽은 죽을 끓여 먹었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였습니다. 길복이가 산에서 내려오는 길에 산길 모퉁이를 돌아오는데 어떤 사내가 길가에 쓰러져 있는 것이 보였답니다. 가까이 가보니 옆 동네에 사는 박씨라는 사람이었지요. 다리에 깊은 상처를 입고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박씨님이 어쩌다 이 지경이. 길복이는 서둘러 달려갔습니다. 박씨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지요. 상처를 보니 제법 깊어서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위험할 것 같았습니다. 길복이는 고민할 새도 없이 박씨를 등에 업었습니다. 박씨는 길복이보다 덩치가 커서 무거웠지만 사람의 목숨이 달린 일이니 어쩔 수 없었지요. 지게와 나무를 그 자리에 버려두고 산길을 내려갔답니다. 산 아래 동네까지 내려가는 데는 2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중간중간 쉬어가며 박씨의 상태를 확인했는데 다행히 숨소리는 고르게 이어졌지요. 길복이는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었지만 박씨를 박씨 집까지 데려다 주었답니다. 박씨의 아내는 고마워하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길복이 형님, 어쩐지 저희 영감이 밤늦도록 안 들어온다 했더니 정말 고맙습니다. 박씨 아내가 손을 잡으며 말했답니다. 길복이는 박씨를 집에 내려놓고 나서도 산에서 자주 보던 약초를 떠올렸습니다. 박씨님 상처에는 질경이와 쑥이 좋을 텐데. 길복이는 다시 산으로 올라가서 약초를 뜯어왔지요. 그리고 상처를 깨끗이 씻어주고 약초를 달여서 먹이는 방법까지 알려주었답니다. 박씨가 정신을 차린 것은 그날 밤이었습니다. 누가 나를 구해준 거요? 박씨가 물었고 아내가 길복이 이야기를 해주었지요. 박씨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요즘 세상에 어디 있겠소. 길보기는 정말 착한 사람이야. 그제야 안심이 된 길보기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날도 나무는 한 짐도 못 가져왔고 지게마저 산에 두고 와버렸답니다. 사흘이 지나고 나흘이 지나도 길보기의 쌀독은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보리 한 줌마저 떨어져서 길보기는 산에서 도토리를 주워다 가루를 내어 죽을 끓여 먹었답니다. 쓰디쓴 도토리죽이었지만 그마저도 고마웠지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길보기가 도토리를 찾으러 마당에 나갔다가 대문 앞에 떠돌이 개 한 마리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답니다. 개는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고 숨이 끊어질 듯 가쁘게 헐떡이고 있었지요. 이 개도 나처럼 굶고 있구나. 길보기는 불쌍한 마음이 들었답니다. 자신도 먹을 것이 없어 배가 고팠지만 그대로 지나칠 수는 없었지요. 길보기는 마지막 남은 도토리죽을 개에게 먹였답니다. 이것밖에 없지만 그래도 먹어라. 길보기는 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답니다. 개는 고개를 들어 길보기를 바라보았고 꼬리를 작게 흔들었답니다. 그리고는 죽을 다 먹은 후에 길보기의 손을 핥더니 어디론가 사라졌지요. 그날 밤 길보기는 텅 빈 배를 안고 잠자리에 들었답니다. 내일은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잠이 들려고 하는데 갑자기 몸에 한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추위와 굶주림이 겹치니 몸에 열이 오르는 것 같았지요. 새벽이 되자 길보기는 고열에 시달렸답니다. 머리가 깨질 듯 아프고 온몸에 기운이 하나도 없었지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산에 나가서라도 약초를 구해야겠어. 길보기는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산으로 향했답니다. 안개가 자욱한 산길을 걷는데 길보기의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지러움이 밀려오고 다리에 힘이 빠졌지요. 한 걸음 한 걸음이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졌답니다. 그런데 그때 안개 사이로 희미하게 빛나는 무언가가 보였답니다. 마치 반딧불이가 춤추는 것 같기도 하고 달빛이 물에 비친 것 같기도 했지요. 저게 뭘까? 길보기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그 빛은 더욱 선명해졌답니다. 가까이 가보니 평평한 바위 위에 집신 한 짝이 놓여 있었지요. 그런데 그 집신이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답니다. 마치 달빛을 머금은 듯한 부드러운 은빛이었지요. 집신은 낡지도 않았고 오히려 방금 만든 것처럼 깔끔해 보였답니다. 이상하네. 누가 이런 깊은 산중에 집신을 놓아두었을까? 길보기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집신을 집어들었습니다. 놀랍게도 집신을 만지자 몸의 기운이 조금 돌아오는 것 같았지요. 길보기는 그 집신을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길보기는 기절하듯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꿈을 꾸었지요. 꿈속에서 하얀 옷을 입은 아름다운 여인이 나타났답니다. 여인은 길보기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지요. 그 미소는 마치 어머니의 미소처럼 따뜻했답니다. 그 마음 그대로 여인이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손에 들고 있던 꽃잎을 길보기에게 뿌렸지요. 꽃잎이 몸에 닿자 몸이 한결 가벼워지는 느낌이었답니다. 다음 날 아침 길보기는 개운한 몸으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온몸에 돌던 열기가 말끔히 사라지고 기운도 다시 생겼지요. 참 이상한 꿈을 꾸었구나. 길보기는 중얼거리며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답니다. 어젯밤만 해도 텅 비어있던 붓두막 위에 따끈한 밥상이 차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흰쌀밥에 된장찌개, 나물 반찬까지 있었지요. 심지어 김치까지 있었답니다. 이럴 수가. 누가 이런 일을. 길보기는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지만 밥상은 여전히 거기 있었답니다. 길보기는 조심스럽게 밥을 한 숟가락 떠먹어 보았습니다. 정말 맛있는 밥이었지요. 어머니가 해주시던 밥맛과 똑같았답니다. 그날부터 이상한 일들이 연달아 일어났답니다. 다음 날 아침에는 마당 한편에 쌀 한 가마니가 놓여 있었고 그 다음 날에는 장작더미가 쌓여 있었지요. 그 다음 날에는 겨울나기용 배추와 묵까지 준비되어 있었답니다. 길보기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답니다. 혹시 박씨님이나 그 개가 보답하러 온 건 아닐까? 하지만 이 정도로 큰 은혜를 베풀 만한 이유는 없는 것 같았지요. 며칠 후 길보기는 밤에 잠을 자다가 아름다운 노랫소리를 들었답니다. 여인의 목소리로 부르는 구슬픈 노래였지요. 어디서 들려오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마음이 평온해지는 아름다운 선율이었답니다. 길보기는 집신을 머리맡에 두고 잠드는 습관이 생겼는데 그때마다 그 노래가 들렸답니다. 노랫소리는 밤마다 조금씩 달랐지만
모두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들이었지요. 어느 날 밤, 그 노랫소리가 말로 바뀌었답니다. 그 마음 그대로 살아간다면 집시는 당신의 것이오. 길보기는 깜짝 놀라서 눈을 떴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집신이 평소보다 더 환하게 빛나고 있을 뿐이었지요. 다음 날부터 더욱 놀라운 일들이 계속되었답니다. 길보기가 마르든 샘에 지팡이를 꽂아두었더니 하룻밤 사이에 그 자리에서 귀한 약초들이 무더기로 돋아났습니다. 인삼, 도라지, 더덕 같은 약초들이 저절로 자라났지요. 그리고 막혔던 샘길이 뚫리면서 맑은 물이 콸콸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물은 보통 물과 달리 마시면 속이 시원해지고 몸이 가벼워지는 것 같았답니다. 이 소문이 마을에 퍼지자 사람들이 하나둘 길보기네 샘으로 물을 들어오기 시작했답니다. 처음에는 궁금해서 왔다가 정말 좋은 물인 것을 알고 자주 오게 되었지요. 길보기 형님, 이 물을 마시면 정말 몸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마을 총각 하나가 말했습니다. 우리 어머니 무릎이 아프셨는데 이 물 드시고 나서 한결 나아지셨어요. 길보기는 누구든지 반갑게 맞아주었답니다. 물뿐만 아니라 약초도 나누어 주었지요. 많이 가져가세요. 어차피 또 자라날 테니까요. 길보기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커다란 눈보라가 몰아쳤습니다. 하늘이 온통 하얗게 덮이고 바람이 세차게 불어서 앞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였지요. 길보기는 집 안에서 난방을 하며 날씨가 풀리기를 기다렸답니다. 그런데 밤중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어린아이의 목소리였지요. 길보기는 급히 문을 열었습니다. 대문 앞에 8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서 있었답니다. 아이는 온몸이 눈으로 뒤덮여 있었고 추위에 떨고 있었지요. 아저씨, 저 길을 잃었어요. 집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나, 이런 날씨에 어쩌다가. 길보기는 아이를 재빨리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따뜻한 물로 손발을 씻겨주고 두터운 옷을 입혀주었지요. 그리고 따끈한 죽을 끓여서 먹였답니다. 고마워요, 아저씨. 아이가 죽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복순이에요. 할머니 문병을 갔다가 눈보라에 갇혔어요. 길보기는 복순이를 며칠 동안 자신의 집에서 돌보아 주었답니다. 눈보라가 그치고 길이 뚫린 후에야 복순이의 집을 찾을 수 있었지요. 복순이의 아버지는 마을 이장을 하는 분이었는데 딸을 찾아주신 길보기에게 깊이 감사했답니다. 길보기 형, 정말 고맙네. 차례는 어떻게 해야 할지 이장님이 말했지만 길보기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세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 후로 이장님은 길보기를 각별히 챙겨주었답니다. 마을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길보기의 의견을 물어보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함께 의논했지요. 어느 날 이웃 마을에 사는 박씨네 할머니가 심한 병에 걸렸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오랫동안 알아누워 있는데 어떤 약도 듣지 않는다는 것이었지요. 할머니의 며느리가 길보기에게 찾아와 사정했답니다. 길보기님, 혹시 어머님 병에 좋은 약초가 있을까요? 들으니 당신네 집에 신기한 약초들이 있다고 하던데. 길보기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그런 말씀 마세요. 오늘 당장 보러 가겠습니다. 길보기는 평소 알고 있던 약초 지식을 총동원해서 할머니의 증상을 살펴보았답니다. 이런 증상이라면 깊은 산 절벽에 자라는 황정이 좋을 텐데. 길보기는 생각했습니다. 황정은 매우 구하기 어려운 약초였거든요. 사람이 가기 힘든 높은 절벽에만 자라거든요. 그럼에도 길보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부터 깊은 산으로 들어갔지요. 온종일 산을 헤매다가 해질 무렵에야 절벽에 자라고 있는 황정을 발견했답니다. 절벽은 매우 가팔랐고 위험했습니다. 한 발만 잘못 디뎌도 깊은 골짜기로 떨어질 수 있었지요. 하지만 길보기는 조심스럽게 절벽을 타고 올라갔습니다. 나뭇가지를 잡고 바위 틈에 발을 걸치며 천천히 올라갔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길보기는 중얼거리며 황정의 손을 뻗었습니다. 드디어 황정을 따낼 수 있었지요. 내려올 때는 더욱 조심스러웠지만 무사히 땅에 발을 디딜 수 있었답니다. 길보기는 황정을 정성스럽게 다려서 박씨네 할머니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약을 드시고 며칠 만에 완전히 회복되었답니다. 식구들은 너무나 기뻐하며 길보기에게 거듭 고마워했지요. 이상하네. 길보기네 집에는 항상 무언가가 있어. 그래, 산신령이 복을 내려주신 게 틀림없어.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길보기는 자신에게 생긴 복을 감추지 않고 이웃들과 나누었답니다. 아픈 사람이 있으면 약초를 주고 굶주린 사람이 있으면 쌀을 나누어 주었지요. 길을 잃은 사람이 있으면 집에서 재워주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함께 의논했답니다. 그런데 마을에는 길보기의 갑작스러운 행운을 시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김서방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원래 마을에서 가장 부지런하다고 자부했던 사람이었지요. 도대체 길보기한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다니. 김서방은 투덜거렸습니다. 그는 몰래 길보기 집 주변을 맴돌며 비밀을 알아내려 했답니다. 어느 날 밤, 김서방은 담장 너머로 길보기 집을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집 안에서 은은한 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보았지요. 김서방은 더욱 가까이 다가가려다가 그만 실수로 담장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답니다. 누구세요? 길보기가 나와서 물었습니다. 김서방은 당황했지만 어쩔 수 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지요. 아, 김서방님이시군요. 이 밤중에 무슨 일이세요? 길보기는 오히려 김서방을 걱정하는 듯 물었습니다. 김서방은 얼굴이 빨개지며 변명했습니다. 그게 소 한 마리가 없어져서 찾고 있었는데. 길보기는 의심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추운데 들어오세요. 따뜻한 차라도 한 잔 드시고 가세요. 길보기는 김서방을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정성스럽게 차를 끓여주고 떡까지 내어주었지요. 김서방은 길보기의 따뜻한 대접에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길보기 형님, 미안합니다. 사실은 김서방은 결국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았답니다. 시기심 때문에 엿보고 있었다는 것을요. 아,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이 무거우셨군요. 길보기는 전혀 화내지 않고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남이 잘 되는 게 부러웠습니다. 그런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길보기는 김서방에게 쌀 한 포대와 약초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서방님도 어려운 일이 있으시면 언제든 오세요. 김서방은 그날 밤 깊이 반성하며 집에 돌아갔답니다. 그 후로 김서방은 길보기의 가장 든든한 도우미가 되었습니다. 길보기가 무거운 짐을 나를 때는 도와주고 아픈 사람을 돌볼 때는 함께 노력했지요. 시간이 흐르면서 길보기의 명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산신이 복준 사람이라 부르기 시작했지요. 하지만 길보기 자신은 여전히 겸손했답니다. 이 복은 내가 바라서 받은 게 아니라 그냥 살아왔기 때문이었소. 길보기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여러분도 마음만 따뜻하면 분명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길보기가 아침에 일어나서 집신을 찾았는데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평소처럼 머리맡에 두었는데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것이었지요. 어라? 분명히 여기 두었는데. 길보기는 집 안을 샅샅이 뒤졌지만 집신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당도 찾아보고 집 주변도 둘러보았지만 마찬가지였지요. 그날 하루 종일 길보기는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집신을 잃어버린 것도 그렇지만 혹시 자신의 복이 끝난 건 아닌가 하는 걱정도 들었거든요. 하지만 길보기는 여전히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아픈 사람을 찾아가 약초를 주었고 가난한 집에 쌀을 나누어 주었답니다. 집신은 없어졌지만 내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 길보기는 생각했습니다. 신기한 일은 그날 밤에 일어났습니다. 길보기가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데 대문 밖에서 반가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멍멍. 예전에 자신이 도와주었던 그 떠돌이 개의 목소리였지요. 길보기가 문을 열어보니 개가 입에 무언가를 물고 있었습니다. 바로 사라졌던 그 집신이었지요. 개는 꼬리를 흔들며 집신을 길보기 발 앞에 놓았답니다. 아, 고맙다. 내가 찾아준 거구나. 길보기는 개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개는 길보기를 바라보며 짧게 짖은 후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지요. 그날 밤 길보기는 집신을 품에 안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 아름다운 여인의 꿈을 꾸었답니다. 당신은 복을 잃어버렸을 때도 마음을 바꾸지 않았군요. 여인이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그 집신은 당신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길보기가 잠에서 깨어 대문 앞을 바라보니 또 다른 집신 한 짝이 조용히 놓여 있었답니다. 집신의 짝이었지요. 하지만 누가 두고 갔는지는 끝내 알 수 없었답니다. 길보기는 두 집신을 마루에 나란히 올려두었습니다. 그러자 집 안 여기저기에서 작은 항아리들이 솟아났답니다. 어떤 항아리에는 쌀이, 어떤 항아리에는 돈이, 어떤 항아리에는 약재가 가득 담겨 있었지요.
또 어떤 항아리에는 꿀이, 어떤 항아리에는 좋은 기름이 들어 있었답니다. 그때 두 집신이 마지막으로 환하게 빛났습니다. 마치 해가 떠오르는 것처럼 집 안이 환해졌지요. 그리고 그 빛과 함께 집신들이 서서히 사라져 갔답니다. 마치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듯 천천히 흩어져 버렸지요. 길보기는 그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았답니다. 신기함보다는 오히려 고마운 마음이 컸지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길보기는 집신이 사라진 자리에 깊이 절했답니다. 덕분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다음 날 길보기는 장터에 갔습니다. 예전처럼 나무를 팔려고 간 것은 아니었지요. 길가에 굶주린 아이가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길보기는 그 아이를 보며 예전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여기, 이것을 먹어라. 길보기는 지게에 지고 온 쌀자루를 열어 아이에게 쌀을 주었답니다. 아이의 어머니는 고개를 숙이며 고마워했지요. 어르신, 이런 큰 은혜를. 여인이 말했지만 길보기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무슨 말씀을요? 당연한 일입니다. 길보기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 후로 길보기는 늘 지게에 쌀을 지고 다니며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답니다. 그의 항아리는 아무리 퍼도 항상 가득 찼고 나누면 나눌수록 더 많아졌지요. 길보기의 집에는 항상 사람들이 드나들었습니다. 아픈 사람, 가난한 사람, 어려운 일이 있는 사람들이 찾아왔지요. 길보기는 누구든지 반갑게 맞이하고 정성껏 도와주었답니다. 마을 사람들도 길보기를 따라 서로 돕기 시작했습니다. 김서방은 목공 기술로 가난한 집 지붕을 고쳐주었고 이장님은 마을의 굳은 일을 도맡아 했지요. 복순이의 어머니는 아픈 아이들을 돌보아 주었고 대장장이는 농기구를 무료로 고쳐주었답니다. 어느 날 길보기는 마지막 남은 추억의 물건을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물려주신 낡은 나무함이었지요. 길보기는 그 함에 작은 집신 한 짝을 조각해서 넣었습니다. 자신이 기억하는 그 신기한 집신의 모습을 본떠서 말이지요. 그리고 그 나무함을 산 정상의 바위 밑에 묻으며 말했답니다. 이제 내 복은 이 집신에만 있지 않소. 나누는 기쁨 속에 있고 이웃의 웃음 속에 있다오. 바람이 불어오고 나무함을 묻은 자리 위로 하얀 나비 한 마리가 내려앉았습니다. 나비는 한참을 그 자리를 맴돌더니 하늘로 훨훨 날아갔지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나비가 날아간 자리에 작은 꽃 한 송이가 피어났답니다. 그 후로 그 자리에는 사계절 내내 꽃이 피었습니다. 봄에는 진달래가, 여름에는 백합이, 가을에는 국화가, 겨울에는 동백꽃이 피었지요.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복꽃이라고 불렀답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그 고개를 복신고개라 부른답니다. 그리고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지요. 그 산 어귀에는 집신 모양의 바위가 남아있다네. 그리고 그 바위 앞에서 진심으로 기도하면 어려운 이웃을 돕고 싶은 마음이 절로 생긴다고 하는구먼. 길보기는 그 후로도 오래오래 살며 많은 사람들을 도왔답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남을 위하는 마음을 잃지 않았지요. 사람들은 그를 기억하며 말했답니다. 진짜 복은 받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이라네. 길보기가 세상을 떠날 때의 일입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을 모두 모아놓고 마지막 말을 남겼답니다. 여러분, 제가 받은 복은 집신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에서 나온 것이었지요. 여러분도 그 마음만 잊지 않는다면 언제나 복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길보기가 눈을 감던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하늘에서 은은한 빛이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하얀 옷을 입은 아름다운 여인이 길보기를 맞이하러 온 것을 보았다고 전해집니다. 다음 날 아침, 길보기의 집에는 독신고개에서 자라는 것과 똑같은 꽃이 온 마당에 피어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길보기가 정말 좋은 곳으로 갔다는 것을 알았지요. 지금까지도 복신고개에는 그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답니다.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따뜻한 마음들이 서로를 도우며 살아가고 있다고 말이지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길보기처럼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을 베푸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도 분명 작은 기적이 찾아올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집신 한 짝에 얽힌 기이하고도 아름다운 이야기랍니다. 복은 마음에서 나오고 나눔에서 자라나며 사랑으로 완성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지요. 여러분도 길보기처럼 따뜻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분명 좋은 일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좋은 일들을 또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더 큰 행복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옛날 옛적 조선시대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작은 고을이 있었답니다. 그 고을은 크지도 작지도 않은
이름 없는 마을처럼 조용히 흘러가는 곳이었지요. 가을 바람이 낙엽을 쓸어가는 시절, 그 고을의 장터 귀퉁이에는 아무도 이름을 기억하지 않는 노인 한 분이 앉아 계셨답니다. 가을이 깊어 첫 서리가 내린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장터 어귀에 앉은 노인은 늘 그랬듯 누더기 한 벌로 몸을 감싸고 있었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저 저 늙은이라 부르며 지나갔지요. 아무도 그의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아무도 그에게 말을 건네지 않았어요. 마치 그곳에 사람이 아닌 그림자만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오늘도 찬바람이 매섭구나. 노인은 마른 기침을 하며 웅크리고 앉았어요. 겨울이 오기 전에 어디로든 가야 할 텐데 그의 다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멀리 가지 못했답니다. 한때는 양반의 기품이 느껴지던 그의 얼굴에는 이제 세월의 주름만 깊게 패어 있었지요. 장터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떡 장수, 나물 장수, 옷감 장수들이 자리를 잡고 소리를 지르는 사이로 노인은 그저 바라보기만 했답니다. 허기진 배를 움켜쥐며 지나가는 장돌뱅이가 떨어뜨리는 곡식 한 톨이라도 주워 먹을까 생각하고 있었지요. 그때였어요. 검은 치마를 입은 한 여인이 노인 앞에 멈춰 섰답니다. 여인의 얼굴은 수건으로 반쯤 가려져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맑게 빛나고 있었어요. 여인은 말없이 손에 들고 있던 찹쌀떡 한 조각을 노인 앞에 내려놓았답니다. 노인이 놀란 눈으로 올려다보았지만 여인은 이미 돌아서 걸어가고 있었어요. 노인은 떡을 집어들어 한 입 베어 물었어요. 오래간만에 맛보는 따뜻한 음식이었지요. 야, 저 여자 맞지? 포도청에서 도망친 그 계집이 분명해. 갑자기 장터가 소란스러워졌어요. 한 상인이 여인을 가리키며 소리쳤고 몇몇 사람들이 돌을 집어들었답니다. 여인은 몸을 웅크리며 걸음을 재촉했지요. 저런 음탕한 계집은 벌을 받아 마땅하다. 양반 날이 집에서 도망쳐 나온 첩이라지. 돌을 던지려는 순간 노인이 자리에서 일어나 여인 앞에 막아섰어요. 멈추시오. 사람을 함부로 해치려 하다니. 이것이 조선의 백성이 할 일이오? 노인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그 어조에는 어딘가 위험이 있었답니다. 상인들은 잠시 멈칫했고 그 틈에 여인은 멀어져 갔지요. 돌아서는 여인과 노인의 눈이 마주쳤어요. 그것은 두 사람의 첫 눈맞춤이었답니다. 그 일이 있고 이틀 뒤 여인이 다시 장터 구석으로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작은 보따리를 들고 있었지요. 여인은 노인 곁에 조용히 앉아 보따리를 풀었답니다. 드세요. 많지는 않지만 보따리 안에는 나물밥과 작은 생선 한 마리가 있었어요. 노인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숙여 인사했답니다. 고맙소. 하지만 왜 나 같은 늙은이에게 제가 빚을 갚는 것뿐입니다. 그날 아니었으면 제가 어찌 되었을지. 여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또렷했어요. 노인은 음식을 받아 천천히 먹기 시작했고 여인은 말없이 옆에 앉아 있었답니다. 그렇게 그들의 조용한 인연이 시작되었지요. 여인은 매일 장터에 들러 노인에게 작은 음식을 가져다 주었어요. 처음에는 말이 없던 두 사람이었지만 점차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답니다. 늘 이렇게 장터에 계셨나요? 아니, 그렇지는 않았소. 나도 한때는 관복을 입고 고을 일을 보던 사람이었다오. 노인의 말에 여인은 놀란 눈으로 바라보았어요. 관직에 계셨다고요? 그랬었지. 이 고을에서 멀리 떨어진 곳의 판관이었소. 하지만 그것도 이제는 먼 옛날 이야기가 되었구려. 노인은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그는 한때 높은 벼슬에 있었지만 권력 다툼에 휘말려 모든 것을 잃고 유배되었다가 풀려난 후로는 이곳에서 이름 없이 살아왔다고 했지요. 세상일이란 참으로 더섭는 것이오. 오늘의 영화가 내일의 치욕이 될 수도 있고 오늘의 가난이 내일의 평안이 될 수도 있지. 여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노인의 말을 귀담아 들었지만 자신의 이야기는 좀처럼 하지 않았답니다. 저는 그저 떠돌이일 뿐입니다. 라고만 말했지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까 장터에서 큰 소동이 일어났어요. 비단 장수의 값비싼 비단 한 필이 사라진 것이었지요. 장터 사람들은 분주히 범인을 찾기 시작했답니다. 아마도 그 여자일 거야. 저번에 포도청에서 도망쳤다는 그 계집. 누군가 소리치자 사람들이 여인을 찾아 헤매기 시작했어요. 마침 여인이 노인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던 참이었지요. 상인들이 여인을 둘러싸고 비단을 훔쳤냐고 다그치기 시작했답니다. 아닙니다. 제가 그런 일을. 여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사람들은 그녀의 보따리를 빼앗아 뒤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노인이 천천히 일어났답니다.
잠시 기다리시오. 모두가 노인을 바라보았어요. 비단을 잃어버린 건 언제요? 오늘 아침이요. 장을 열 때 분명히 있었는데 점심때 확인하니 없어졌소. 비단 장수가 대답했어요. 그렇다면 이 여인은 범인이 아니오. 그녀는 아침부터 내 곁에 있었으니까. 노인의 말에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다른 누가 훔쳤겠소? 이 마을에 낯선 사람이라곤 저 여자뿐인데 정말 그럴까요? 내가 보기엔 오늘 장터에 처음 보는 물건 장수가 하나 더 있었소. 노인은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등에 큰 보따리를 맨 그 사내. 아침에 비단 장수 앞에서 오래 물건을 구경하더니 갑자기 떠났소. 그리고 그 후로 보이지 않는군요. 비단 장수가 눈을 크게 떴어요. 맞소. 그런 사내가 있었소. 내 비단을 한참 구경하더니 사람들이 그제야 그 사내를 찾아 나섰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을 어귀에서 그를 붙잡았답니다. 그의 보따리에서 잃어버린 비단이 나왔지요. 아이고, 이런 누명을 쓸 뻔했네요. 고맙습니다. 여인이 노인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답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기 쉽지만 진실은 항상 그 너머에 있는 법이지요. 그렇게 한 달여가 지났을까. 여인과 노인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지내게 되었어요. 여인은 마을 여기저기에서 일을 하며 번 작은 돈으로 노인의 끼니를 챙겼고 노인은 여인에게 글을 가르쳐 주었답니다. 이 글자는 인이라 하오. 사람 1년에 2획을 더한 것이지. 사람이 다른 사람과 함께할 때 비로소 진정한 사람이 된다는 뜻이오. 인, 정말 아름다운 글자네요. 여인은 노인이 땅바닥에 그린 글자를 따라 그리며 배웠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손재주가 좋았던 여인은 금세 글씨를 잘 쓰게 되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을에 큰 소식이 전해졌어요. 이웃 고을의 양반이 행차한다는 소식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분주히 준비를 시작했답니다. 들었소? 박 판서 나리께서 오신다고 하오. 그분이 누구시기에 이렇게 난리인가? 몰라서 묻소. 이 근방에서 제일 세도가 높은 양반이시지. 첩도 10명이 넘는다고 하오. 그 말을 들은 여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노인은 이상한 기색을 느끼고 물었답니다. 무슨 일이오? 얼굴이 하얗게 변했소만. 아, 아닙니다. 괜찮아요. 하지만 여인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요. 그날 밤 여인은 노인에게 말했어요. 내일 저는 떠나야 할 것 같습니다. 갑자기 웬일이오? 더 이상 이 마을에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실은 여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노인은 말없이 기다렸고 여인은 마침내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답니다. 저는 박 판서의 5번째 첩이었습니다. 16에 팔려가 3년을 그곳에서 지냈지요. 하지만 더는 견딜 수 없어 도망쳤습니다. 그들이 저를 찾고 있어요. 내일 박 판서가 오면 저는 노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렇구나.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오. 죄송합니다. 거짓말해서. 하지만 이제 가야 해요. 여인이 일어서려 하자 노인이 손을 들어 말렸어요. 기다리시오. 아직 희망이 있소. 다음 날 아침 일찍 노인은 여인에게 말했어요. 내가 현감 대감을 찾아가 볼 테니 여기서 기다리시오. 하지만 어르신은 이제 아무 권한도 없으신데 그래도 시도는 해봐야지. 나도 한때는 사람들 앞에 당당히 서던 사람이었소. 노인은 지팡이를 짚고 현감 대감이 있는 관하로 향했답니다. 그곳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박 판서의 행차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저 감히 현감 대감을 뵙고자 합니다. 노인이 관아 문 앞에서 말했지만 아무도 그를 상대해주지 않았어요. 그때 마침 현감이 관아 마당으로 나오는 것이 보였답니다. 대감, 잠시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노인이 큰 소리로 외쳤어요. 현감이 노인을 향해 돌아보았지요. 누구신가? 관아에서 소란을 피우면 어찌하오? 죄송합니다만 잠시 대감의 귀를 빌리고 싶습니다. 한 불쌍한 영혼을 구할 수 있는 일입니다. 현감은 잠시 노인을 바라보더니 가까이 오라고 손짓했어요. 노인은 떨리는 다리로 현감 앞에 섰답니다. 무슨 일이오? 오늘 이 고을에 박 판서 나리께서 오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분이 찾고 있는 한 여인이 있는데 그녀는 죄가 없습니다. 단지 인간답게 살고 싶었을 뿐. 박 판서의 첩 얘기를 하는 것이오? 현감의 말에 노인은 놀란 눈으로 바라보았어요. 이미 알고 계셨군요. 이 작은 고을에서 일어나는 일을 내가 모를 리 있겠소. 하지만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오? 양반 사이의 일에 내가 끼어들 수는 없소. 노인은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녀는 이제 새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다시 그곳으로 돌아간다면 그녀는 당신은 대체 누구시기에 이런 청을 하오? 장터 구석에 앉아 있는 늙은이가 아니었소? 그때였어요.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들고 똑바로 현감을 바라보았답니다. 신은 전 평산고을 판관 이문수였사옵니다. 현감의 눈이 커졌어요. 이문수 대감이라고? 10년 전 그 유명한 판결로 임금님께 상을 받으신 그 이문수 대감? 그렇사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이름 없는 늙은이일 뿐입니다. 현감은 놀란 표정으로 노인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깊이 허리를 숙였어요. 이런 대감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어릴 적 대감의 이야기를 듣고 관직의 뜻을 두게 되었습니다. 어찌 이런 곳에 계셨습니까? 세상 일이 그러하지요. 하지만 지금은 그 이야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한 불쌍한 영혼을 구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현감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박 판서가 오면 그 여인에 대해 언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 대감께서는 오늘 저와 함께 박 판서를 맞이해 주셔야겠습니다. 대감의 지혜를 듣고 싶습니다. 노인은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미약한 힘이 남아 보태겠습니다. 그날 오후 박 판서가 고을에 도착했을 때 현감은 노인을 고문구 의원이라 소개하며 함께 자리에 앉혔답니다. 박 판서는 처음에는 의아했지만 대화를 나누면서 노인의 학식과 지혜에 감탄했지요. 그리고 현감의 노력으로 도망친 첩에 대한 이야기는 끝내 나오지 않았답니다. 저녁이 되어 노인이 여인이 있는 움막으로 돌아왔을 때 여인은 걱정으로 가득 찬 얼굴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르신, 어디 계셨어요? 너무 걱정했습니다.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이제 괜찮소. 당신은 더 이상 도망 다니지 않아도 된다오. 여인은 믿기지 않는다는 눈으로 노인을 바라보았어요. 정말인가요? 어떻게?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하지. 이제 당신은 이 고을에서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거요. 여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왜 절 위해 그런 일을 하셨어요?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 노인은 여인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어요.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은 없소. 모두가 소중한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지. 다만 때로는 그 이름이 잊혀질 뿐이오. 그 일이 있고 난 후 노인과 여인은 작은 움막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여인은 매일 노인에게 글을 배웠고 노인은 여인에게 약초와 자연의 이치를 가르쳤답니다. 이 풀은 질경이라 하오. 상처에 바르면 아픔을 덜어주지. 이 열매는 으름덩굴 열매인데 기침에 좋다지요. 여인은 놀라운 속도로 배웠고 자신의 손재주를 살려 마을 사람들의 옷을 기워주거나 고장난 물건들을 고쳐주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녀를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았지만 점차 그녀의 솜씨를 인정하기 시작했답니다. 이보게, 내 저고리 좀 기워줄 수 있겠나? 아이고, 내 삼배 치마가 찢어졌는데 좀 봐주겠소? 여인은 묵묵히 사람들의 물건을 고쳐주었고 그 대가로 작은 돈이나 음식을 받았어요. 그녀가 고치는 손길은 참으로 정교했고 금세 손이 야무진 여인이라는 별명이 붙었지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올 무렵 노인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어요. 여인은 밤낮으로 노인을 간호하며 약초를 다려 먹였지만 세월의 무게를 이기기는 어려웠답니다. 걱정 마시오. 내 평생 살 만큼 살았소. 노인이 여인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어르신이 아니었다면 당신은 이제 충분히 강해졌소. 내가 없어도 잘 살아갈 수 있을 거요. 그때 관아에서 급한 전갈이 왔어요. 현감, 대감이 노인을 찾는다는 것이었지요. 여인은 노인을 부축해 관아로 향했답니다. 이문수 대감, 큰일이 생겼습니다. 관아의 문서들이 모두 뒤섞여 버렸는데 정리할 사람이 없습니다. 대감의 지혜를 빌리고자 합니다. 현감이 간절한 눈으로 노인을 바라보았어요. 하지만 노인의 몸 상태로는 그 일을 도울 수 없었지요. 미안하오. 내 몸이 말을 듣지 않소. 하지만 노인은 옆에 서 있는 여인을 바라보았어요. 이 여인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요. 내가 그를 가르쳤고 그녀는 매우 총명하오. 현감은 의아한 표정으로 여인을 바라보았어요. 여인이 어찌 관아의 문서를 정리한단 말인가? 한번 시험해 보시오. 그녀의 손길과 지혜가 도움이 될 것이오. 현감은 반신반의하며
여인에게 기회를 주었어요. 여인은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노인이 가르쳐 준 글과 지식을 바탕으로 문서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녀의 손은 빠르고 정확했으며 머리는 명석했지요. 놀랍구려. 이렇게 잘 정리될 줄이야. 현감은 여인의 솜씨에 감탄했고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물었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오? 여인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어요. 연이라고 합니다. 연아씨, 관아에서 일해 주겠소? 품삯을 드리겠소. 그렇게 여인은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품삯을 받게 되었답니다. 그것은 그녀에게 있어 큰 의미가 있었지요. 더 이상 도망친 첩 혹은 거지 여인이 아닌 연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사람으로 인정받은 것이니까요. 여름이 오고 노인의 상태는 더욱 나빠졌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여전히 맑고 지혜로웠답니다. 연아, 이제 당신은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을 거요. 어르신, 내가 떠나도 슬퍼하지 말고 당신의 삶을 살아가시오. 당신에게는 많은 것을 줄 수 있는 지혜와 따뜻한 마음이 있소. 노인은 여인의 손을 꼭 잡았어요. 고맙습니다. 제게 이름을 되찾아 주셨으니까요. 가을 바람이 불기 시작할 무렵 노인은 조용히 눈을 감았답니다. 여인녀는 노인의 곁을 지키며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해 주었지요. 마을 사람들도 노인의 장례에 모였답니다. 이제는 모두가 그가 한때 존경받던 판관 이문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참으로 대단한 어른이셨소. 세상의 부와 명예를 다 잃고도 지혜와 정신만은 잃지 않으셨으니 현감은 깊은 존경의 뜻을 표했고 노인을 마을 뒷산의 좋은 자리에 모셨답니다. 여인녀는 매일 노인의 묘소를 찾아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오늘도 관아에서 일했어요. 현감 대감께서 제게 더 많은 일을 맡기셨답니다. 어르신이 가르쳐 주신 글 덕분에 모두 잘 해낼 수 있었어요. 시간이 흐르고 여인녀는 마을에서 점차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갔답니다. 그녀는 관아에서 일하는 한편 장터 한켠에 작은 바느질방을 열었어요. 그곳에서 그녀는 옷을 기워주고 천을 짜고 때로는 약초를 다려 아픈 사람들을 도왔지요. 연아씨, 우리 아이가 열이 나서 그러는데 좀 봐주시겠소? 연아씨, 이 옷 좀 손봐주시오. 다른 사람들은 모두 투박하게 하는데 연아씨 손길은 달라요. 여인의 바느질방은 점차 마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답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이 많이 찾아왔어요. 그녀가 일하는 모습을 구경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녀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였지요. 연아씨, 오늘은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 거예요? 오늘은 하늘에 있는 7 공주님 이야기를 해줄까? 여인은 노인에게 배운 옛 이야기들을 아이들에게 들려주었어요. 아이들은 그녀의 이야기에 푹 빠져 시간 가는 줄 모르곤 했답니다. 어느 날 한 어린아이가 여인에게 물었어요. 연아씨, 글도 알려주실 수 있어요? 저도 연아씨처럼 글을 읽고 싶어요. 여인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미소를 지었답니다. 그럼 가르쳐 줄 수 있지. 내일부터 오후에 시간이 있는 아이들은 여기 와서 함께 배우자꾸나. 그렇게 여인의 바느질방에서는 매일 오후 글 배우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5명 정도였던 아이들이 점차 늘어나 10명, 20명이 되었답니다. 고, 노, 덜, 자, 따라 해보렴. 하늘 천, 따지, 검을 현, 누를 황. 여인은 자신이 노인에게 배운 그대로 아이들에게 가르쳤어요. 때로는 엄하게, 때로는 다정하게 말이지요. 그녀의 글방 소식은 이웃 마을까지 퍼져나갔답니다. 들었소? 장터 귀퉁이의 여자가 글방을 열었다는데 아이들이 금세 글을 깨친다고 하오. 여자가 어찌 글을 가르친단 말이오? 하지만 그 여인이 가르친 우리 조카는 벌써 한시를 지을 정도라오. 참으로 신기한 일이지. 세월이 흘러 겨울, 봄, 여름이 지나고 다시 가을이 왔어요. 어느덧 여인연이 이 마을에 온 지 3년이 되는 날이었답니다. 그날 현감이 직접 여인의 바느질방을 찾아왔어요. 연아씨, 큰 부탁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무슨 일인지요, 대감? 우리 고을에 서당을 열고자 하는데 선생님을 모시지 못했소. 그런데 연아씨가 가르친 아이들이 놀랄 만큼 글을 잘한다고 하여 여인은 놀란 눈으로 현감을 바라보았어요. 저보고 서당의 훈장이 되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소. 물론 여자가 훈장이 된다는 것이 세상의 이치에 맞지 않다고 할 수도 있겠으나 이문수 대감께서 생전에 말씀하셨지요. 세상의 이치보다 사람의 마음이 먼저라고. 여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의 눈물이었답니다. 영광입니다만 제가 감히 걱정 마시오. 내가 모든 책임을 지겠소. 연아 씨의 지혜와 가르침이 우리 고을 아이들에게 필요하오. 그렇게 여인여는 고을의 서당 훈장이 되었답니다. 물론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고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었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모두가 그녀의 가르침을 인정하게 되었답니다. 연 훈장님께서 가르치신 우리 아들이 과거를 보러 한양에 갔소. 우리 딸이 연 훈장님께 배운 덕에 이제 편지도 쓰고 책도 읽는다오. 여자아이에게 이런 기회를 주시다니. 여인은 낮에는 서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저녁에는 바느질방에서 여인들에게 글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틈틈이 노인에게 배운 약초 지식으로 아픈 사람들을 돌보았지요. 다시 세월이 흘러 여인연의 머리카락에도 하얀 서리가 내리기 시작했답니다. 그녀가 이 마을에 온 지 어느덧 15년이 지났지요. 그동안 그녀가 가르친 제자들은 수백 명에 이르렀고 그 중에는 과거에 급제한 사람도 있었어요. 어느 날 마을에 큰 행차가 있었답니다. 한양에서 새로 부임한 암행어사가 왔다는 소식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긴장했답니다. 암행어사는 고을의 잘잘못을 살피러 오는 임금님의 눈과 귀니까요. 암행어사는 놀랍게도 여인연이 가르쳤던 제자 중 한 명이었답니다. 스승님. 암행어사는 여인 앞에 무릎을 꿇고 큰 절을 올렸어요. 마을 사람들은 깜짝 놀랐지요. 어사님께서 제가 어찌 스승님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제게 글을 가르쳐 주시고 사람의 도리를 일러주신 분이시니. 암행어사는 여인연에게 임금님의 하사품을 전달했어요. 그것은 인덕연대이라고 쓰인 편액이었답니다. 임금님께서 스승님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감동하셨습니다. 이름 없는 여인으로 시작하여 수많은 인재를 길러낸 스승님의 덕을 기리고자 하시는 뜻입니다. 여인연은 깊이 감사의 뜻을 표했어요. 그날 밤 그녀는 노인의 묘소를 찾아가 오랜만에 긴 이야기를 나누었답니다. 어르신, 오늘 제가 임금님의 하사품을 받았어요. 정말 꿈만 같습니다. 제가 어찌 이런 영광을. 모두 어르신 덕분입니다. 그날 장터에서 저를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 어디에 있을지 모릅니다. 바람이 살랑 불어 묘소 주변의 풀들이 흔들렸어요. 마치 노인이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지요. 이제 저도 나이가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할 일이 많아요. 더 많은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습니다. 어르신께서 저에게 그랬듯이요. 시간은 계속 흘러갔고 여인연은 60, 70의 나이가 되었답니다. 그녀의 서당은 이제 커다란 학당이 되었고 그곳에서는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이 글을 배울 수 있었지요. 그녀는 늘 이렇게 말했답니다. 글은 사람의 눈을 밝게 하고 마음을 넓게 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란다. 그러니 누구나 글을 배울 권리가 있단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연 스승이라 부르며 존경했어요. 때로는 멀리서 그녀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었지요. 80의 나이가 되어서도 그녀는 여전히 학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답니다. 비록 몸은 약해졌지만 그녀의 눈빛만큼은 여전히 맑고 지혜로웠지요. 그리고 어느 겨울날 아침 그녀는 마지막 수업을 마치고 조용히 눈을 감았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노인 곁에 묻어주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지혜의 샘이라는 이름의 정자를 세웠지요. 그곳에서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 글을 배우고 이야기를 나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때 거지 여인이라 불리던 그 사람은 마을의 스승이 되었답니다.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는 지금까지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고 있지요. 옛날 옛적 조선시대 한양성 바깥 어느 작은 마을에 정팔이라는 사내가 살고 있었답니다. 이 사내는 참으로 착하기는 했으나 어리숙하기가 하늘을 찔렀지요. 키는 작고 몸은 말랐는데 눈만은 크고 맑아서 언제나 세상을 순수하게 바라보곤 했답니다. 정팔이는 본래 어느 양반 집안의 머슴이었답니다. 그 양반댁은 제법 이름난 집으로 널찍한 사랑채와 안채, 서재와 창고를 갖춘 기와집이었지요. 정팔이는 그 집에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고 마당을 쓸며 성실히 일했답니다. 비록 말은 좀 어눌했지만 마음만은 정직하고 부지런했지요. 그런데 어느 가을날 양반댁 창고에서 쌀 몇 가마가 사라지는 일이 벌어졌답니다. 다만 식구들이 모여 범인을 찾아 나섰는데 마침 그날 정팔이가 창고 근처를 지나가는 것을 본 사람이 있었지요. 정팔이가 어제 창고 앞을 서성거리는 걸 봤어요.
하인 중 하나가 말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의심의 눈초리가 정파리에게 쏠렸지요. 정파라, 정말 내가 한 일이 아니냐? 주인 양반이 호통을 쳤습니다. 정파리는 손을 내저으며 말했답니다. 아니옵니다. 나리. 저는 정말 그런 일 하지 않았사옵니다. 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답니다. 다른 증거는 없었지만 정파리가 그 근처에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지요. 양반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거라. 도둑놈을 어찌 두겠느냐? 정파리는 억울했지만 어쩔 수 없었답니다. 그렇게 그는 그 집에서 쫓겨나 떠돌이 신세가 되었지요. 가진 것이라고는 낡은 옷가지, 엿벌과 조그만 보따리가 전부였답니다. 마을에서 정파리를 맞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답니다. 이미 도둑이라는 소문이 퍼져 있었거든요. 사람들은 정파리를 보면 쑥덕거리며 피했지요. 저게 그 도둑놈이구나. 저런 놈을 믿을 수 있나? 정파리는 어쩔 수 없이 마을 끝자락에 있는 허름한 토담집 한 칸을 얻어 홀로 지냈답니다. 그 집은 반쯤 무너져가는 것으로 지붕에는 구멍이 나서 비가 오면 물이 뚝뚝 떨어졌지요. 문짝은 오래되어 삐걱거렸고 바람이 불면 온몸이 떨려왔답니다. 정파리는 마을에서 품파리를 구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답니다. 그의 손재주는 영 형편없었거든요. 바느질을 배우러 가면 바늘을 자꾸 부러뜨렸고 목수 일을 도우려 하면 나무를 잘못 재어 낭비를 만들었지요. 아이고, 정파리 너는 왜 이리 서투르냐? 차라리 혼자 하는 게 나겠다. 사람들의 핀잔을 들을 때마다 정파리는 고개를 떨구고 말았답니다. 어쩌다 장에 심부름을 가라고 하면 정파리는 길을 잃곤 했지요. 똑같은 길을 몇 번 걸어봤는데도 자꾸 헷갈렸답니다. 해가 저물도록 헤매다가 빈손으로 돌아오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요. 술집에서 일을 도와달라고 해서 갔더니 정파리는 술병을 깨트리고 안주 그릇을 엎질렀답니다. 주인은 화가 나서 빗자루로 정파리를 쫓아냈지요. 이 바보 같은 놈아, 다시는 오지 마라. 그렇게 매번 쫓겨나고 욕먹고 외면당하며 정파리는 하루하루를 보냈답니다. 때로는 하루 종일 굶기도 했고 때로는 남이 버린 나물줄기라도 주워서 죽을 끓여 먹곤 했지요. 그래도 정파리는 원망하지 않았답니다. 내가 둔해서 그런 거지 뭐. 언젠가는 쓸모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지. 그렇게 혼잣말을 하며 스스로를 다독였답니다. 어느 따뜻한 봄날이었습니다. 정파리는 벌써 3일째 굶고 있었지요. 마을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일을 구해보려 했지만 모두들 고개를 저었답니다. 정파리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겠냐? 그냥 집에나 있어라. 그 바보를 누가 쓴다고? 배가 너무 고파서 견딜 수가 없었던 정파리는 뒷산에 나무라도 해다가 팔기로 마음먹었지요. 낡은 도끼 하나를 들고 산으로 올라갔답니다. 에이, 나무라도 해다가 팔면 쌀 한 되는 살 수 있겠지. 그렇게 중얼거리며 산길을 걸었는데 이상했지요. 평소에는 잘 알던 길인데 그날따라 길이 헷갈렸답니다. 이리 가도 저리 가도 나무하기 좋은 곳이 나오지 않더군요. 해가 서산으로 기울어갈 무렵 정파리는 이상하게 생긴 흰 바위 앞에 다다랐답니다. 그 바위는 마치 거대한 계란처럼 생겼는데 표면이 매끄럽고 햇빛을 받으면 은은하게 빛이 났지요. 바위 주변에는 이상하게도 아무런 풀이나 나무가 자라지 않았답니다. 정파리는 지쳐서 그 바위에 등을 기대고 앉았지요. 아이고, 배 고파 죽겠네. 이러다가 정말 여기서 죽는 게 아닐까? 그렇게 배를 움켜쥐며 혼잣말을 하는데 갑자기 머리가 어지러웠답니다. 굶주림과 피로가 겹쳐서 그만 기절하고 말았지요. 꿈속에서 정파리는 수염이 하얀 노인을 만났답니다. 그 노인은 흰옷을 입고 있었는데 옷감이 마치 안개처럼 흔들렸지요. 얼굴은 자상해 보였고 눈빛은 깊고 맑았답니다. 정파리야. 노인이 정파리의 이름을 부르자 정파리는 놀라면서도 대답했답니다. 예, 할아버지. 저를 어떻게 아시나요? 하하. 나는 모든 것을 다 안다네. 너의 지난 일들도 내가 겪은 고생도 말이야. 노인은 정파리를 따뜻하게 바라보며 계속 말했지요. 너는 참 착한 마음을 가졌구나. 억울한 일을 당해도 원망하지 않고 어려움 속에서도 남 탓하지 않는구나. 정파리는 쑥스러워하며 말했답니다. 저는 그냥 제가 부족해서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호호. 그런 마음가짐이 바로 내 장점이란다.
그런 내게 이제 시험을 하나 내어보겠다. 노인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정팔이야, 산짐승의 고통을 내가 대신 짊어질 수 있겠느냐? 그러하면 너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정팔이는 무슨 말인지 정확히 알지는 못했지만 선뜻 대답했답니다. 저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저도 고통받을 줄 아니까 다른 존재의 아픔을 외면할 수는 없어요. 노인은 만족스럽게 미소 지으며 천천히 사라져 갔고 정팔이는 그제야 정신을 차렸답니다. 눈을 뜨니 해는 이미 저물고 있었고 어둠이 산을 덮어가고 있었지요. 정팔이는 얼른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려 했는데 그때였습니다. 으르렁 어디선가 낮고 무거운 소리가 들려왔지요. 정팔이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답니다. 호랑이였습니다. 정팔이는 그 자리에 꼼짝도 못하고 서 있었지요. 다리는 후들후들 떨렸고 심장은 쿵쾅쿵쾅 뛰었답니다. 도망치고 싶어도 몸이 말을 듣지 않았지요. 곧 호랑이가 모습을 드러냈는데 이상했습니다. 그 호랑이의 모습이 말이지요. 호랑이는 노란 털에 검은 줄무늬가 선명했지만 어딘가 아파 보였답니다. 걸음걸이가 불안정했고 한쪽 다리를 절었지요. 무엇보다 입에서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그 눈빛이 정팔이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처량하고 애달픈 것 같았답니다. 마치 도움을 요청하는 것처럼 보였지요. 정팔이는 처음에는 무서웠지만 점점 호랑이가 불쌍해 보였답니다. 꿈속에서 노인이 한 말이 떠올랐지요. 산짐승의 고통을 내가 대신 짊어질 수 있겠느냐? 정팔이는 두려움을 애써 누르고 조금씩 호랑이에게 다가갔답니다. 호랑이님, 많이 아프신가 보네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호랑이는 정팔이를 보더니 놀랍게도 입을 벌려 보여주었답니다. 정팔이가 조심스럽게 가까이 가서 보니 호랑이의 어금니 하나가 심하게 흔들리며 피를 흘리고 있었지요. 아이고, 이빨이 아프구나. 이거 빨리 빼야겠어요. 정팔이는 무서운 마음을 꾹 참고 호랑이의 흔들리는 이빨을 잡았답니다. 호랑이는 으르렁 하며 아파했지만 정팔이를 물거나 핥히지는 않았지요. 조금만 참으세요. 금방 끝날 거예요. 정팔이가 힘을 주어 이빨을 잡아당기자 마침내 그 이빨이 뽑혔답니다. 호랑이는 큰 숨을 내쉬며 안도하는 것 같았지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났답니다. 뽑힌 이빨이 바위 틈으로 굴러 떨어지는 순간 그 이빨에서 은은한 빛이 번쩍 났답니다. 마치 별빛 같기도 하고 달빛 같기도 한 신비로운 빛이었지요. 정팔이가 깜빡 놀라 바위 틈을 들여다보니 이빨이 그 속에서 반짝이고 있었답니다. 정팔이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그 이빨을 집어들었지요. 이빨을 손에 든 순간 주위가 고요해졌답니다. 바람도 멈추고 새소리도 들리지 않았지요. 호랑이는 정팔이를 깊은 감사의 눈빛으로 바라보더니 조용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몸을 돌려 숲속 깊은 곳으로 사라져갔지요. 정팔이는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고 나서야 이빨을 품속에 넣었답니다. 산을 내려오는 길에 정팔이는 계속 호랑이 이빨을 만져보았답니다. 이상하게도 그 이빨을 만지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았지요. 집에 돌아온 정팔이는 이빨을 등불에 비춰보며 중얼거렸답니다. 이 이빨이 정말 특별한 걸까? 아니면 그냥 내 기분 탓일까? 다음 날 아침 정팔이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답니다. 마당에 쌀자루 하나가 떨어져 있는 것이었지요. 이게 뭐지? 정팔이는 두리번거렸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답니다. 혹시나 해서 이웃집들을 돌아다니며 물어봤지만 모두 모른다고 했지요. 잘못 배달된 게 아닐까? 하지만 이 근처에 쌀을 주문한 집은 없는데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했답니다. 정팔이는 며칠 기다렸지만 찾아가는 사람이 없어서 결국 그 쌀을 먹기로 했지요. 며칠 후 정팔이는 작은 물건들을 만들어 장에 내다 팔아보기로 했답니다. 손재주는 없었지만 나무를 깎아 젓가락이나 주걱 같은 것은 만들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지요. 비가 오는 궂은 날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정팔이가 물건을 펼쳐놓자 하나둘 사람들이 모여들었답니다. 어라? 오늘은 비가 와서 장이 한산할 줄 알았는데 떡집 아저씨가 신기했지요. 정팔이가 와서 그런가? 오늘 떡이 다 떨어졌네. 과일 장수 아주머니도 말했답니다. 나도 그래.
평소보다 훨씬 많이 팔렸어. 정파리는 영문을 모르겠지만 기분이 좋았답니다. 자신이 만든 물건도 생각보다 잘 팔렸거든요. 그때 한 늙은 장사꾼이 정파리에게 다가왔답니다. 그 장사꾼은 여러 지방을 돌아다니며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으로 눈빛이 예리하고 경험이 많아 보였지요. 여보게, 자네 혹시 특별한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나? 예, 저요? 특별한 물건이라고 할 만한 건. 정파리가 머뭇거리자 장사꾼은 좀 더 가까이 다가왔답니다. 자네에게서 보통과 다른 기운이 느껴지네. 뭔가 있을 텐데 혹시 보여줄 수 있겠나? 정파리는 처음에는 고개를 저었지만 장사꾼이 계속 설득하자 결국 마음을 바꿨지요. 품속에서 호랑이 이빨을 조심스럽게 꺼내 보였답니다. 장사꾼은 그 이빨을 보자마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 이건 범신의 징표야. 범신의 징표요? 그래, 이건 보통 이빨이 아니네. 산신이 특별한 인연을 맺은 사람에게만 주는 복의 표시라네. 장사꾼은 흥분해서 계속 말했답니다. 내가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며 여러 신기한 물건을 봤지만 이런 건 정말 드물어. 이걸 가진 사람은 큰 복을 받는다고 하네. 그러자 장사꾼은 품속에서 반짝이는 금덩이를 꺼내며 말했답니다. 자네, 이 금덩이와 바꾸지 않겠나? 이 정도면 기와집 한 채는 살 수 있을 거야. 어떤가? 정파리는 잠깐 고민했습니다. 그 금덩이로 새 집을 사고 좋은 옷을 입고 배불리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았지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답니다. 고맙지만 이 이빨은 바꿀 수 없습니다. 제게는 너무 소중한 거거든요. 장사꾼은 아쉬워하며 말했지요. 금덩이 2개는 어떤가? 아니면 3개? 하지만 정파리는 끝까지 고개를 저었답니다. 장사꾼은 정파리의 마음을 이해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럼 어쩔 수 없군. 하지만 한 가지 조언을 해주겠네. 그 이빨을 가지고 장사를 해보게. 분명 잘 될 거야. 장사요? 그래. 그 이빨이 자네에게 행운을 가져다 줄 거야. 작게라도 시작해보게. 장사꾼의 말을 듣고 정파리는 마음을 먹었답니다. 그동안 모은 작은 돈으로 장사를 시작해보기로 한 것이지요. 놀랍게도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렸답니다. 우선 마을 이장님이 빈 가게 하나를 값싸게 빌려주었지요. 정파리가 장사한다고? 하하, 재미있겠구먼. 월세는 나중에 주고 우선 시작해봐. 실패해도 괜찮으니 걱정 말고. 그 다음에는 여러 상인들이 물건을 외상으로 주었답니다. 정파리 같은 착한 놈이 장사하면 틀림없이 잘 될 거야. 우선 이것들로 시작해보고 나중에 돈 갚으면 돼. 그래. 나도 이거 가져가. 정파리는 믿을만해. 정파리는 감동해서 눈물이 났답니다. 그동안 자신을 외면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도와주다니 꿈만 같았지요. 정파리가 작은 가게를 차리자 더욱 신기한 일들이 일어났답니다. 호랑이 이빨을 품에 넣고 있으면 어디서든 좋은 일이 생겼거든요. 장에 물건을 사러 가면 평소보다 좋은 가격에 살 수 있었고, 길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들이 도움을 주었지요. 심지어 비가 와서 길이 막혔을 때도 누군가 우산을 빌려주거나 수레를 태워주었답니다. 손님들은 정파리의 가게를 좋아했습니다. 물건도 싱싱하고 질이 좋았지만 무엇보다 정파리의 친절한 마음이 사람들에게 전해졌거든요. 정파리네 가게에서 사자. 물건도 좋고 사람도 착해. 그래, 그 집은 믿을만해. 처음에는 작은 잡화점이었지만 점점 규모가 커졌답니다. 쌀, 기름, 소금 같은 생필품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옷감과 농기구까지 팔게 되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정파리를 이빨장사 정파리라고 부르기 시작했답니다. 처음에는 놀리는 뜻이었지만 점점 애칭이 되어갔지요. 1년이 지나자 정파리는 마을에서 제법 잘 나가는 상인이 되었답니다. 허름한 토담집은 기와집으로 바뀌었고 가게도 2칸으로 늘었지요. 하지만 정파리는 여전히 겸손했답니다. 부자가 되어도 예전처럼 사람들을 정성껏 대했고 오히려 더 친절해졌답니다. 어느 날 밤, 정파리는 꿈에서 다시 그 호랑이를 만났답니다. 호랑이는 건강해 보였고 이빨도 새로 났는지 멀쩡했지요. 고마웠다, 정파리야. 호랑이가 말했답니다. 꿈속에서는 동물도 말을 할 수 있었나 봅니다. 아니에요, 호랑이님. 제가 더 고마우죠. 덕분에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너는 내 아픔을 덜어주었다. 그 대가로 복을 받은 것이다. 하지만 기억해라. 복은 혼자 가지는 것이 아니란다.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아요. 혼자만 잘 사는 건 진짜 복이 아니죠. 호랑이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사라져갔고 정파리는 깨어났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정파리는 바뀌기 시작했답니다. 가게에서 번 돈으로 가난한 이웃들을 돕기 시작한 것이지요. 먼저 혼자 사는 무연고 노인들에게 쌀을 나누어 주었답니다. 할머니, 이거 받으세요. 어머, 이걸 왜 줘? 돈도 안 받고 그냥 드리는 거예요. 제가 받은 복을 나누는 거죠. 과부댁 아이들에게는 새 옷을 해주었습니다. 추위에 떨고 있는 거지 아이들을 보면 데려와서 따뜻한 밥을 먹이고 씻겨주었지요. 병든 사람이 있으면 약값을 대신 내주었습니다. 집이 무너진 사람에게는 목재를 제공했고 농사질 땅이 없는 사람에게는 씨앗을 나누어 주었답니다.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이 의아해했답니다. 정파리가 저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 돈을 물 쓰듯 하네. 이상해. 하지만 신기하게도 정파리의 가게는 더욱 번창했답니다. 그가 남을 도울수록 더 많은 손님이 찾아왔고 더 큰 복이 따라왔지요. 마을에는 점점 웃음소리가 늘어갔답니다. 삶이 힘든 사람들에게 희망이 생겼거든요. 서로 돕는 분위기도 생겼지요. 우리도 정파리처럼 남을 도와야겠어. 그래, 받은 것만큼은 남에게도 나누어 주자. 이웃끼리 서로 안부를 묻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함께 해결하려 했답니다. 마을 전체가 따뜻해졌지요. 어느 늙은 선비가 말했답니다. 정파리를 보니 진정한 군자가 무엇인지 알겠구먼. 덕을 베풀 줄 아니 복이 따르는 거로다. 그 사람 참 복 받을 만하네. 혼자 잘 살려고 하지 않으니까. 정파리는 이런 칭찬을 들을 때마다 쑥스러워했답니다. 제가 뭘 대단한 일을 했다고요. 그냥 받은 복을 나누는 것뿐인데요. 아니야, 정파라. 나누는 게 어디 쉬운 일인가? 내 마음씨가 고운 거지. 마을 이장님이 말했답니다. 처음에는 내가 그저 어리숙한 줄로만 알았는데 알고 보니 마음이 가장 넓구나. 몇 년이 흘러 정파리는 마을의 어르신이 되었답니다. 그의 가게는 이제 여러 개가 되었고 많은 사람을 고용했지요. 하지만 그는 여전히 소박했답니다. 정파리가 고용한 사람들도 모두 마을의 가난한 사람들이었답니다. 앞을 못 보는 할아버지에게는 가게 앞에서 물건을 지키는 일을 맡겼고 다리를 절며 걷는 청년에게는 장부를 관리하는 일을 주었지요. 정파리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먹고 살 수 있어. 그분은 정말 우리 마을의 복이야. 사람들은 정파리에게 고마워했답니다. 어느 가을날 정파리는 오랜만에 그 옛날 호랑이를 만났던 산길을 걸었답니다. 그곳에 가면 마음이 편안해졌거든요. 흰 바위는 그대로 있었지요. 정파리는 그 바위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며 지난 날을 떠올렸답니다. 그때 내가 호랑이를 도와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정파리는 품속에서 호랑이 이빨을 꺼냈답니다. 여전히 하얗고 단단했지만 예전처럼 신비한 빛은 나지 않았지요. 그래도 고마워. 호랑이님의 이빨아. 너 덕분에 많은 걸 배웠어. 정파리는 이빨을 하늘을 향해 치켜들었답니다. 햇빛에 비친 이빨이 잠깐 반짝였지요. 이제 이 복은 모두 나눈 셈이구먼. 됐다. 아주 잘 됐다. 정파리는 만족스럽게 웃었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떠 있었지요. 그때 어디선가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나무잎들이 바스락거리며 춤을 추는 것 같았지요. 마치 누군가 잘했다고 말해주는 것 같았답니다. 정파리는 이빨을 다시 품속에 넣고 천천히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마을 어귀에서 만난 아이들이 정파리 할아버지 하며 반갑게 달려왔지요. 할아버지, 오늘도 산에 다녀오셨어요? 응, 그래. 너희는 뭐 하고 놀았니? 저희는 할아버지가 해주신 이야기 놀이했어요.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가 마을에 울려 퍼졌답니다. 우리 마을에 정파리 할아버지 같은 분이 계셔서 참 좋아요. 한 아이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어떻게 그렇게 착해요? 정파리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며 말했답니다. 착한 게 아니야. 그냥 받은 걸 나누는 거지. 너희들도 크면 그렇게 하렴. 네, 저도 할아버지처럼 될래요. 해가 저물어가는 저녁, 정파리는 자신의 가게 앞에 앉아 마을을 바라봤답니다. 곳곳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 서로 안부를 묻는 따뜻한 목소리들. 호랑이님 말이 맞았구나. 복은 혼자 가지는 게 아니라 나누는 거였어.
정파리는 그렇게 생각하며 호랑이 이빨이 있는 가슴을 가만히 쓸어보았답니다. 이빨은 더 이상 신비한 빛을 내지 않았지만 정파리의 마음은 더욱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그날 밤 정파리는 다시 한번 호랑이를 꿈에서 만났답니다. 정파리야, 내가 참 자랑스럽다. 고맙습니다. 호랑이님, 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았어요. 너는 이제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깨달았구나. 혼자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이 복이라는 걸 말이야. 네, 이제 알겠어요. 제가 행복한 이유는 다른 사람들도 함께 행복하기 때문이에요. 호랑이는 크게 웃으며 말했답니다. 그래, 바로 그거야. 내 마음 속에 이미 가장 큰 복이 있다. 그 후로 정파리는 오래오래 마을 사람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날 때쯤에는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 그를 그리워했지요. 정파리 할아버지 같은 분은 다시 없을 거야. 그분 덕에 우리가 이렇게 정답게 살았지. 그분의 마음씨를 우리도 이어가야 해. 정파리의 무덤 옆에는 누군가 작은 하얀 돌을 올려놓았답니다. 호랑이 이빨처럼 생긴 그 돌은 햇빛에 반짝이며 그의 선한 일생을 기리는 것 같았지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대대로 이 이야기를 전해 내려왔답니다. 착한 마음으로 남을 도우면 복이 따라온다는 것. 그리고 그 복은 혼자 가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이라는 교훈과 함께 말입니다. 지금도 그 마을 어디선가는 정파리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작은 친절을 베풀게 되겠지요. 정파리의 선한 마음이 계속 이어져 내려가듯이 말입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때로는 작은 친절 하나가 큰 복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복은 나누면 나눌수록 더 커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정파리와 호랑이의 이야기처럼 서로 도우며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의 길이랍니다.